네, 한 주간 잘 있었죠? 우리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공지한 대로 홈페이지에는 기말고사 12월 초에 12월 초니까 얼마 안 남았죠? 레포트,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에 대한 점수 100분위로 해서 먼저 올리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15주차가 되는 해에는 기말고사 보게 됩니다. 기말고사는 전 범위고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여 있어요. 서술형이. 그래서 객관식으로 푸는 문제들, 그리고 단답형으로 이렇게 단답형 서술형으로 간단하게 헤이그 특사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약무 운동 이렇게 쓰는 문제들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조금 더 길게 쓰는 거, 그리고 추가해서 좀 그 사람 생각을 물어보는 그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득이하게 지각을 했다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레포트 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못 썼다. 이제 그런 사람들 조금 구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기회로 부가 문제 정도 하나 더 주게 되고 해서 총 한 15, 16문제 정도로 해서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다시 공지를 별도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국의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개괄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면 각각의 이제 중국과 일본의 근현대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이죠. 최근에 와서 좀 중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지도자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 특유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하고 가는 모습들은 계속 있어 왔고, 마오쩌둥, 그리고 덩샤오핑, 그 이후에 이제 장쩌민, 후진타오, 이렇게 내려오긴 했는데, 최근 와서 이 주룽지 총리 따로 들어오게 되면서, 단순한 지도자 제일주의가 아니라, 독재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은 우려들이 이제 내외에서 이제 더듬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건데, 여튼간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중국이란 나라가 굉장한 어떤 격변 속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좀 찬찬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이제 제가 여기다가 무슨 말을 썼냐면, 변화가 힘든 문명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대화라는 흐름이 있다라면 그러한 근대화라는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근대화로 나아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일본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동아시아에 변방이 있었던 나라고, 변방이 있었다라는 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변방이 있기 때문에 중국 문명, 유교 문명, 동아시아 문명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나라인 거죠. 그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인류사의 문명이 시작하자마자 계속적으로 인류사의 문명의 구심체 노릇을 했고, 가장 잘 살고 가장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고 모든 것에 이제 중심이었던 곳인 거죠. 이건 중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건 실컷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상을 따져봤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쉽진 않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어떤 오래된 전통성 자체를 깨부수고 새롭게 나아간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전제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변방의 국가, 즉 동아시아 문명의 어떤 그런 강력한 영향을 덜 받은 나라가 근대화를 도모하는 것과,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 중심부의 논리, 그러니까 즉 문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던 중국이 바로 이제 근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가능한 이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 소위 말하는 서양 열강의 침탈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외부적으로는 아편 전쟁이 먼저 일어나면서 중국이 굉장히 큰 외환을 겪었다라면, 내부적으로는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밀란이죠. 동학농민 운동처럼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중남부 일대가 사실상 이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상황들이 한 20년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과연 이 청나라는 어떻게 해야지 생존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청나라에서 한인 신사층들, 이 사람이 이제 이홍장이라는 사람이죠. 리홍장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홍장이라고 한인입니다. 한인이란 말은 이제 중국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청나라 관복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한인이지만 청나라의 지배 질서를 받아들이고 여진족과 함께 청이라는 고전 제국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청나라 말기가 되면 청나라 국왕과 왕실의 리더십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좌종당, 이홍장, 또 누구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번 등등등의 사람들이 간신히 태평천국 운동을 무너뜨리죠. 무너뜨린 다음에 이것이 지금 큰일 났다. 외부적으로는 서양 열강의 침탈이 심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떤 이런 사회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자라고 해서 진행됐던 게 양무운동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양무운동이라는 것은 중체서용에 근거한 근대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중체서용, 중화의 본질을 유지한 채 서양의 기물을 받아들이는 근대화 운동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본질을 놓치진 않겠지만 서양의 무기, 대포, 함선, 유학생 파견, 근대적인 공장 건설 등등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기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861년부터 1894년이에요. 그러니까 33년간 이 운동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프랑스 뒤를 이어서 세계 4번째로 군함을 건조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외형적인 변화들이 많이 진행이 된 거죠. 하지만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근대화라는 게 되게 무용하구나, 그리고 종이호랑이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긴 됐어요. 근데 그러나 제가 여기다가 실패의 가치, 불필요한 시간 없다 이 말을 써두는 건 뭐냐면, 이 양무운동의 시간들을 무조건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30년간 진행됐던 과정이고, 이 30년간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청나라의 엘리트들이 서양을 경험하고 오고, 그리고 이때 생산된 무기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군벌 정권이라든지 중국의 자원을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굳이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죠? 갑신정변 3일 갔어요. 갑오기역 한 1년 갔죠. 광무기역 한 1, 2년 갔죠. 도학농민운동 7개월 갔죠. 고종에 의해서 추진된 근대화 정책이라는 것이 고종 재위 기간은 40년이지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진척을 보이면서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30년간의 어떤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근대 문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역사 공부하다 보면 단순하게 이제 특히 중고등학교 때 암기식으로 나열을 해버리니까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등등 이렇게 외우면서 끝나버리는데, 이 시간과 이 시간 속에서 진행됐었던 청주의 몸부림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무운동은 실패했지만 이 노력 속에서 근대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근대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신혁명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지만 실패의 가치, 불필요한 시간은 없다. 즉 일본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근대화의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어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못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식민화가 되지는 않는 과정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양무운동이라는 것이 성공적이진 않지만 꽤 의미가 있었구나 정도에 우리가 이제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느냐. 즉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화가 될 적에 굉장히 약체임에도 불구하고 식민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각종 경제 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얽매여서 굉장히 힘들게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타의 나라들에 비해서 끝내 식민화가 안 됐어요. 이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추적해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얘기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이 어떤 그 차별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 양무운동의 성과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공간의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빨리빨리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840년에 아편 전쟁, 즉 영국이 쳐들어와서 중국을 강제로 개항했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그 몇 년 있다가 2차 아편 전쟁, 그리고 뭐 의화단 사건 등등을 통해서 계속 이권을 뺏겨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난징까지 일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태평천국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걸 극복하면서 이제 양무운동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무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실패냐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공간의 자율성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광둥성이에요. 광둥성. 광둥성이고, 뭐, 홍콩도 여기에 속해 있긴 하지만, 광둥성, 이제 여기 이제 광저우라는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죠. 중국의 최남단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몇십 배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면 좀 시공간의 개념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2시간 걸리면 정말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가까우면 2시간 뭐 이렇게 부를 정도로 시공간의 개념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뭐냐면 실제로 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베이징, 그러니까 북방의 유목민족 그 여진족이 내려와서 베이징을 중심으로 국가를 통치했었어요. 그 정치의 중심지는 베이징이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 광둥성은 베이징에서 가장 먼 데예요. 가장 먼 데인데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곳에서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3명의 인물이라는 것이 자 태평천국 운동을 주도했었던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변법자강 운동을 주도했었던 캉류웨이라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앞에 나오는 순원이라는 사람들, 요 3명이 다 공교롭게도 중국 최남부 지역인 광저우 출신, 광둥성 출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홍수전의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것은 전근대화된 그 밀란의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태평천국이라는 그 종교운동 자체가 크리스트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소위 말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동남아시아나 중국 남부에 와서 기독교를 전파했고,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의 근거에서 밀란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막 자기가 예수의 뭐 동생이다, 뭐 예언을 받으면 너는 예수님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통 기독교인들이 보기엔 이단 사이비지만, 그건 이제 종교적인 문제인 거고, 정통 기독교인들이 보기엔 이단 사이비지만 여튼 역사 문화적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의 전파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평천국 운동을 보게 되면 중남부에서 일어난 반란인데 어떤 그 농민에 대한 과감한 토지 개혁이라든지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한 남녀 차별을 극복하려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강력하게 이 소위 말하는 기존의 기성 질서를 뜯어 고치게 되는, 왜냐면 중국은 유교 국가니까 유교 국가로서 어떤 사람 간의 위계 관계가 분명하고 양반에 의한, 그러니까 즉 신사층에 의한 농민 지배라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남녀 간의 차별이라는 것도 뚜렷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전족 같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스템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건데 이제 그걸 깨는 거죠.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의 핵심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온 대로 성도들은 유무상통을 해야 된다. 경제적인 재관계를 무너뜨려야 된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중국을 첫 번째로 흔들었다는 거고, 양무운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에 대한 반발로 진행이 된 거고, 이건 베이징 중심의 청나라의 개혁이었다라면, 양무운동이 실패했던 1894년에 오래 가진 못했지만 약 100일 정도밖에 가지 못했지만 캉류웨이를 중심으로 변법자강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변법자강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변법자강 운동은 변화를 도모하면서 강해지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변법자강 운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서양식의 국가 시스템을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전제군주가 아니라 입헌군주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일본식 사회 모델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급진적인 생각을 주장했던 사람도 역시 광둥성 출신이에요. 그게 캉류웨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순원이죠. 순원. 이 순원, 옛날에 손문이라 불렀던 사람인데, 순원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순원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듯이 순원은 삼민주의를 외쳤거든요. 3가지 백성을 위해,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어떤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데, 보세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중 핵심이 뭐냐? 민족주의죠. 반만 한족주의라고 그래서 이제 만주족, 여진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근대적인 민족 개념이 등장을 해달라는 거고, 민족, 민권, 민생. 민권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미국식의 민주공화정 시스템을 받아들이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민생주의는 자본주의 흐름을 무조건 용인하지 말자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순원 같은 경우는 순원의 가족이 하와이에 이민을 가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었고, 순원 본인도 몇 년간 그렇게 가족을 만나러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 순원이 주장하는 단계까지 와버리면 전통적인 질서를 붕괴시키는 거죠. 단순하게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어떤 새로운 왕조를 세우거나 새로운 어떤 전설의 어떤 그런 예언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민주공화정이라는 서구적 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엄청난 진보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다 근대화된 주장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단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의 정치적 기반이 광둥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비교한다라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가 작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2시간 반이면 가는 거고, 걸어서 가면 보름 걸리거든요. 한반도 전체가 보름이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일본은 그보다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크고, 그리고 여러 섬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역시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다음에 일본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일본은 좀 이따 그럼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 시스템이었었죠. 즉, 한양에 있는 조정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구조였었어요. 그리고 나라 자체가 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열강이나 일본의 침탈에 의해서 중앙조정이 집어삼켜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남은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기 편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은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남방에서 변화를 추동하는 무리와 북방에서 변화를 추동하는 무리, 각각의 성의 지배 세력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청나라 황제에 의해서 일원적으로 통치가 되다가 청나라 황제가 사실상 무너지는 상태가 되니까 기존의 지배층인 한인 신사층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계층인 거죠. 한인 신사층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에 저항해서 밀란도 일어나고, 그에 저항해서 변법자강 운동도 일어나고, 그에 저항해서 혁명운동도 일어나는데, 대부분 다 정치 중심지인 북쪽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광저우 출신들, 광둥성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공간의 자율성이라는 것들, 일찍 개항을 했고 오랜 기간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근대화를 향한 노력들이 지속되면서 그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광둥정부, 그러니까 그 중국의 공간적 자율성이라는 것이 중국의 근대화를 가능하게 했던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요. 청나라 말기 때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서양 열강들의 침탈이 쭉 와요. 한편에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서 중남부 일대를 휩쓸고 간 다음에 그걸 무너뜨리고 양무운동을 진행했으나 청일전쟁을 통해서 패배해요. 청나라가. 완벽하게 패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변법자금 운동을 실시했는데, 잠깐 진행되다가 청나라 황제의 의지에 의해서, 결국 그것도 서태후 같은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 식의 과정들이 진행되다가 결국은 이제 1911년에 신해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신해년에 순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주의자들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요. 근데 이제 하나의 나라를 세우긴 세웠는데, 이게 지금 오래 유지가 못 되죠. 그래서 당시 혁명을 지지했었던 위안스카이가 결국은 혁명파들을 다 제거하고 본인이 황제가 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라가 혼란스럽다가 또 위안스카이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죽게 되면서 위안스카이 산하에 있었던 군인들이 다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 중국 역사의 가장 비참한 군벌 정권이라는 시대가 도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외우면, 그 청나라 다음에 청나라를 무너뜨린 다음에 신해혁명을 통해서 중화민국이 들어서지만, 중화민국이 정말 오래가지 못하고 군벌 정권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성마다
군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마다 다 이렇게 군인들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 지금 군벌 이름들이에요. 탕성즈, 수천방, 우페이프, 옌시산, 장쩌린, 펑위상.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지역을 관할하는 군벌들이고, 이 사람들 밑에도 각 지역의 동네마다 군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군벌이라는 게 뭐 굉장히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갖고 조직되는 운영되는 기관들인데, 실제로 뭐 서양 열강과 싸우지도 않고 민중들을 가름주고 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아주 정말 나쁜 토비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 군벌들에 의해서 중국 전체가 좌지우지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순원이 여기 나오듯이 순원이 다시 나오듯이 모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국 전체의 중화민국을 세웠다가 그래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이 광둥성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일어서요. 물론 이제 광둥성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일어날 때는 레닌의 러시아혁명 예전에 했던 얘기죠. 레닌이 러시아혁명을 하고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아시아 지역의 혁명운동을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명목 속에서 순원을 지원해주죠. 순원을 지원해줘서 순원이 이제 이곳에서 제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적인 지원은 물적인 지원이지만 결국은 이제 요 남방에서 시작한다는 것도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순원이 이곳에서 기초를 만든 상태에서 뭔가 좀 전쟁을 하지 않고 최대한 좋게 통일을 해보려는 협상을 진행하다가 이 사람이 가남인가 위암인가 말겨서 결국 죽어요. 그래서 이제 1926년인가 죽죠. 24년인가 죽죠. 그래서 그 당시 보게 되면 이 순원이 했던 게 군벌 정권 시대에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에서 꽝둥에 어떻게 정착을 해서 근거지를 차지한 상황 속에서 소련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물자, 군대, 시스템을 갖춰나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합의를 봤던 게 뭐냐면 소련 입장에서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이상을 달성하고 싶었고 그 당시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이 작지만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순원은 민족주의자로서 국민혁명을 추진하던 사람이었지 사회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치가 꽤 유연해요. 그래서 순원 같은 경우는 레닌을 만나서 우리 사회주의 정당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너네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레닌도 이제 유연하게 접근하는 거죠. 아직까지 아시아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은 무르익지 않았고 민족주의적인 추동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어떤 민족주의자들 피압방 민족들의 저항 속에서 제국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사회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서로가 생각을 해버리니까 둘이 이제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은 거죠. 딱 서로가 이해관계가 통하게 되면서 이제 이때 이제 나타난 게 국공합작이라는 개념이에요. 국공합작. 1924년에 진행이 됐던 개념인데 나중에 연표로 한번 또 보여줄까? 국공합작이 뭐냐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가 되긴 되지만 공산당 숫자가 훨씬 적었어요. 공산당이 당적을 유지한 채 국민당이 합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합당이 된다면 아예 다 해체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소련을 배려한답시고 공산당의 공산당 당원을 유지하면서 입당하는 그러니까 한 지붕 두 살림 혹은 국민당이 훨씬 컸기 때문에 국민당이라는 큰 시스템 안에다가 웬 새빵살이 하나를 딱 넣어주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런 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순원의 굉장한 리더십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원이 죽어요. 순원이 죽은 상태에서 시스템도 다 준비가 됐고 중국을 이 당시 굉장히 중국인들이 급박했거든요. 빨리 중국을 통일하고 강한 중국으로 만들면서 서양의 열강들의 세력을 밀어내야 된다는 것이 중국의 굉장히 간절했던 바람이었고 어떤 그런 기대였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순원이 죽은 상태에서 1926년에 북벌이 시작이 돼요. 순원의 유언이 유명해요. 그래서 순원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뭐냐?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멋있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북벌을 가는데 보다시피 북벌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장제스는 이제 순원의 핵심 측근 중에 하나였는데 장제스 군인이었죠. 그래서 장제스는 이 국공합작의 과정 속에서 소련에 직접 가서 소련의 군사 시스템을 다 배우고 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황포군관학교 이 군관학교를 세우면서 군관학교 교장으로 역임을 하면서 이 국민당의 군인을 꽉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교장이었기 때문에 황포군관학교를 통해서 배출됐던 수많은 인재들과 다 이제 연결이 돼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장제스가 이끌던 군인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 해안가 난창 이런 데를 따라서 이제 항저우, 상하이, 난징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장제스를 제외한
이거 보통 우리가 국민당 좌파라 부르게 되는데, 이제 뭐 순커, 왕징웨이, 뭐 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산당,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륙을 통해서 창사를 거쳐서 우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우한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고, 원래 이제 난징에 들어가기 전에 상하이 정부가 먼저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사건이 딱 벌어지게 되냐면, 이 지역에 이제 크게 두 개의 흐름을 딱 갔는데, 순원에 의해서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순원이 죽고 나니까 북벌은 성공을 해요. 왜 북벌이 성공을 하냐면, 일단 오랫동안 준비가 돼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군벌들이 오합지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밀고 올라가면서 승리를 거둔 데다가, 더군다나 중국의 인민들이 이 중국의 국민당군을 완전히 해방자로 여기게 되는 거죠. 왜냐면 너무나 그 어떤 군벌의 침략과 서양 열강의 침략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국민들의 열렬한, 민중들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 속에서 북벌이 성공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세력 다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는 게 틀리고, 지금도 그걸 두고 라타라타 이렇게 말이 많긴 하지만, 여하간 간의 핵심은 뭐냐면, 이 실제로 그 갈등이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서산회의파, 시산회의라고 하죠. 시산회의파라든지 장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파적 정체성, 우리가 왜 공산당과 함께 하냐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고,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빨리 장제스를 밀어내야지만 우리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부 세력 갈등이 심해져요. 그 과정 속에서 상하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경제권을 장제스가 접수하게 되고, 접수하는 과정 속에서 이곳에 있었던 공산당결의 노동 운동가들을 대거 탄압을 하고 축출하고 제거하는 사건들이 펼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산암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장제스 제거 작전이라는 것이 실패를 하게 되고, 그걸 빌미로 결국은 이 장제스가 자기 권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공산당원들을 다 축출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우한 정부 측에서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결국은 공산당 쪽에서 이제 난창봉기, 창시봉기, 꽝저봉기 같은 이제 무력 투쟁을 나가게 되니까, 결국 이제 국민당에 있었던 국민당 좌파들도 공산당을 버리고 이 장제스 쪽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정부가 수립이 됐지만, 결국은 이제 난징에서 이제 딱 정착을 해요. 연도가 잘 안 보이겠지만, 우한 정부가 1927년 2월이고, 난징 정부가 그로부터 뒤를 이은 4월이에요. 근데 한 해를 지나서 28년 2월이 되면 국민당 통일정부가 난징에 수립이 되게 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1차 국공합작이 깨지고, 이 뭐라 하셨죠? 그 소위 말하는 그 공산당이 다 쫓겨나게 되고, 국민당 중심의 이제 통일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밀고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더 2차 북벌을 통해서 결국 이제 그 다음에 1928년 6월 달에 이 일대를 이제 다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 사실은 가장 위협적이었었던 군벌이 장쩌린이었었는데, 장쩌린이 이제 군대를 끌고 원래 본인의 근거지인 만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일본 입장에서 뭔가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여러 여차여차하는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장쩌린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만주 일대에 대한 영향권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장쩌린이 타던 기차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탄을 날려버려요. 그래서 장쩌린이 죽죠. 장쩌린이 죽고 나면 원래 일본의 계획은 만주를 손에 넣으려고 했는데, 장쩌린의 아들이었던 장쉐량이 그의 격분을 하면서, 이 당시 동북군벌이라 불렀어요. 동북쪽, 중국에서 봤었을 때 만주 군벌이었었던 장쉐량이 아버지의 리더십을 계승해서 군을 확 휘어잡은 상태에서 이 국민정부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면서 중국이 하나로 딱 통일이 돼버리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제스의 북벌을 통해서 결국은 중국의 중화민국이 재건이 되게 되는 과정들. 1911년에 신해혁명을 통해서 잠시 중화민국이 세워졌지만, 그 이후부터 군벌 정권으로 가다가 1920년대 말에 드디어 중국이 재통일이 되면서 장제스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중국으로 운영이 돼요. 물론 이 북벌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옌시산, 펑이샹 같은 또 일부 군벌들은 다 장제스에게 참여를 하고 있었고, 여전히 지역별로는 이 소위 말하는 한인 신사층의 영향력, 그리고 군벌의 영향력 같은 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장제스가 세웠었던 중화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뭐 완전하게 깔끔한 상태로서의 새로운 혁명정부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장제스를 중심으로 과감한 근대화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하면서 꽤 빠른 기간 동안 중국이 이제 재성장하는 모습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냥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크게 이제 물을 크게 썬 거예요. 양문운동을 통해서 중국이 내재적인,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왜 근대화를 성공하지 못했고 오랜 기간 힘들었을까를 이야기할 적에 문명의 중심이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잘 안 바뀐다라는 것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문운동을 통해서 꽤 나름대로 근대화를 하기도 하고,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넓은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독자적인 어떤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 정도 하나 한 거고, 두 번째는 신해혁명 이후의 정치사에 대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같은 개혁운동이 다 실패했지만 순환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혁명운동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혁명운동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 기초와 기틀 위에서 결국 이제 신혁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신혁명이 바로 이제 정착을 하지 못하지만 군벌 정권이나 혼란기를 극복하면서 그 바로 바탕 위에서 다시 이제 요 국민정부가 수립이 됐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국민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번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쵸? 그러면 그 다음부터 중공산당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 템포 쉬고 그 다음 이어가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좀 이따 봐요.